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정치권 움직임 깊이 있게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외전 늘 함께 하시는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민하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주중에 내내 비가 내리다가 폭우가 쏟아지다가 오늘 하루 서울은 뭐 반짝 해가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폭염이 오가는 날씨고요. 주말에도 중부지방에 호우 기상 예보가 있거든요. 그러게요.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안전 수칙들 전달되고 있는데 차에 물이 차오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맨홀 등 바닥을 볼 수 없을 때 어떻게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지 이 부분들 철저히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아유, 이런 또 안내까지 다 해주셨어요. 김민하 평론가 혹시 뭐 피 있거나 그러지는 않았죠? 저는 이제 집이 뭐 오래돼서 그런지 창틀에서 뭐 이렇게 조금 물이 새고 이런 건 있는데. 그래요? 네, 뭐 집이 잠긴다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니까 이 정도는 뭐 경미한 피해인 거죠. 그럴 때 보통 이제 혼자 다 고치는 거 혼자 하세요? 방치하고 있는 거죠. 그냥 일단은 고쳐야 될 텐데. 아무튼 뭐 저 같은 피해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 지금 저지대나 이런 반지하 이런 데 너무 피해가 크고 그러니까 그런 소식을 볼 때마다 걱정이 많이 되는데 대비를 잘 했으면 합니다. 네. 김민하 평론가도 수리할 건 또 수리해야 되지 않을까. 뭘 수리해요? 그 창틀. 다른 의미로 해석이 돼가지고. 저는 저 자신을 수리를 해야 됩니다. 제가 고장이 나가지고. 네. 수리는 나중에 또 하기로 하고요. 네. 자,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부터 얘기를 좀 해보죠. 25%를 기록했다고 하는 여론사가 나왔거든요. 일단 여론사 내용부터 김민하 평론가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여론조사가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응답자의 이제 25%였는데 지난주보다 1%포인트가 상승한 그런 기록이고요. 부정평가는 66% 전주와 동일한 수준이었습니다. 이 직무 수행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그 이유로 열심히 한다, 최선을 다한다. 이것은 이제 15%, 전반적으로 잘한다 7%, 보도상 정책 5%, 재난 대응 3% 이렇게 이제 답을 했고요.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인사 24%, 경험 자질 부족 무능함 14%, 재난 대응 6%를 얘기를 했습니다. 여론조사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여론사 전문가 배종찬 소장께서 분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좀 1%가 움직였는데 이거를 뭐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조심스럽잖아요. 오차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속출 없이 하락하던 대통령의 하락세가 지지율의 하락세가 둔화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궁금한 점은 그럼 이것이 본격적인 반등인가 아니면 기술적이거나 심리적인 반등인가 둔화인가 횡보인가 보면 후자 쪽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 멈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론사 전문가로서 동의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멈췄는데 이제 이 방향이 아래로 내려갈지 위로 올라갈지는 사실 더 중요한 분기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도 멈춘 이유는 뭐냐면 이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해서 조치를 했다는 것. 안 그랬으면 만 5세 취약 연령을 계속 고집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되면 정말 대통령에게 지금 남아있는 중요한 지지층인 학부모층 그리고 학생 또 추가 이탈될 수밖에 없거든요. 지역별로도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어떨 때 그러면 본격적인 반등세가 있냐면 한 세 가지 기준을 보시면 될 거예요. 하나는 대륙주가 변화가 있을 때 대륙주. 대륙주는 대구, 경북 60대 이상 또 주 가정주부층의 지지율이 본격적으로 올라가느냐. 적어도 5%에서 5에서 10%포인트 이상 올라갈 때. 두 번째는 정치 성향에서 중도층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는. 세 번째는 결국에는 우리가 지지율의 반등에 관찰할 수 있는 기준은 대통령의 인식이나 태도가 바뀌느냐. 이 부분을 봐야 되겠죠. 근데 이번에 갤럽 조사에서 지난주에 안 들어갔던 긍정 부정 평가할 때 항목이 있잖아요. 그 항목이 들어간 게 긍정적으로 평가한 게 재난 대응이 3% 정도가 나와 있고요.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의 재난 대응이 6% 정도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평가한 그 퍼센트가 좀 더 높게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일종의 이제 사저 전화지휘나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실제로 지금 피해가 서울 지역을 비롯해서 네.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일단 피해가 큰 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의 어떤 실망감이나 이런 게 전제돼야 되는데 네. 근데 이제 대통령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하고 서울시도 정말 최선을 다했다. 이 정도로 노력했지만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재해였다라고 하는 평가를 하면은 이게 이제 어떤 지지율의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나 이런 것들은 제한적이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이제 자택에서 뭐 전화로 지휘를 했다라든지 네. 그리고 뭐 관련된 뭐 얘기들이 별로 긍정적인 게 나온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발언과 관련되는 부분이나 대통령실이 뭐 카드 뉴스 만들어가지고 또 사과하는 그렇죠. 일도 있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이 재난 대응과 관련돼서 좋은 얘기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게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져 있는 상태고 이게 이번뿐만 아니고 아마 다음 주에도 일부 반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예. 그렇게 따지면은 이 재난 대응과 관련돼서는 여러모로 이제 점검을 해야 되는 그런 때인 거죠. 참 네.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대통령의 지지율에 재난이라는 게 뭐 이념과 관련이 있습니까? 또는 이건 뭐 정파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최우선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 재난 대응이고 재난 대응에는 만점이 없습니다. 더 잘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아들 부시 대통령도 2000년대 미국입니다. 초반에 네. 집권할 때 이 플로리다와 루이지애나에 덮친 그 네. 허리케인 대응을 잘 못했기 때문에 지지율이 폭삭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 이 수재 재난 대응 기억나실 겁니다. 그 부분에도 좀 취약한 점을 보였던 것도 재선을 못하는데 빌미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이걸 뭐 정쟁으로 갈 게 아니라 네. 정말 제대로 잘하는 재난 대응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죠. 뭐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지금 현장 행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아마 그것도 지지율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오늘 광복절 특사단행하고도 뭐 지지율 문제하고 연결 지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당초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런 정치인들이 다 포함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게 사실 언론의 자가발전인 성격도 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근데 그렇게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인사면의 경우에는 한덕수 뭐 국무총리도 거의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경제인 사면은 포함될 것이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지금 정치인 사면은 빠졌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지지율에 사면이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대통령실에서 판단했다고 보세요? 경제인의 경우에는 찬성 여론이 상당히 높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여론을 또 따라갈 수밖에 없다. 지금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에서 여론을 거스르는 대통령의 사면 결정을 내리기가 힘든 것이거든요. 네.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사실. 그렇다면 이재용 부회장과 물론 이것도 못마땅해 하는 여론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신동빈 롯데 회장 네. 이렇게 또 여러 경제 관련 인사들이 사면이 됐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핵심적인 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이 안 됐고 이명박 전 대통령 이야기가 굳이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된다면 사면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형 집행 정지가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수감돼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이나 이런 이유로 인해서 형 집행 정지가 돼 있고 이게 법적으로 법리적으로 더 연장이 될지 어떨지는 또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었다면 사면을 안 했을까? 그러니까 형집행 정지가 돼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까지 가지 않은 그만큼 지지율이 부담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 김경수 전 지사, 예. 정경심 교수 등은 완전히 배제가 돼버린 거죠.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사실은 좀 아쉽다.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했었어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경제 사면까지 같이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정치인들 사면과 관련돼서 아쉽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치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솔직하게 얘기해서 정치인들끼리는 지금 아쉽다고 다 얘기를 해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이 안 돼서 아쉽다. 민주당에서는 김경수 전 지사 등등 안 돼서 아쉽다. 근데 국민들이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 그 정도의 공감대를 찬성의 공감대를 가지고 있을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돼서는 국민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결정이라기보다는 네. 국민의힘 지지층 그중에서도 정치권에 있는 인사들이 좀 이렇게 이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계층에 대한 어떤 접근인 것이지 그리고 또
어떤 뭐 이게 장기적으로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형 집행정지라는 게 다시 그 사유가 없어지면 다시 형을 살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들어가서 여러 가지로 이제 옥에서 뭐 예를 들면은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리스크를 좀 줄이는 이런 정도의 효과인 것이지 국민 여론이 단숨에 뭐 통합이 된다거나 그런 카드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여론조사상의 어떤 국정수행 지지율의 하락을 감수하고서라도 할 것이냐의 선택지인데 그럴 수가 없는 조건이었던 거고 그다음에 김경수 전 지사는 이게 권성동 원내대표가 네. 지난 정권 때 에드벌룬이 띄워가지고 마치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하면 반드시 김경수 지사도 해줘야 되는 것처럼 뭐 이렇게 돼버렸는데 아니 그때는 거꾸로 얘기했죠. 그렇죠. 김경수 지사 사면하기 위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끼워넣는다고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참 이상한 얘기인 게 네. 그게 결과적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보면은. 네. 근데 김경수 지사는 일단 내년 5월까지 형을 살아야 되고 확정 판결 나온 게 이제 이 얼마 안 된 거잖아요. 확정 판결 나온 것도 네. 지난해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사면을 이렇게 하기에는 이 너무 이른 거 아니냐라는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그런 걸 종합을 해보면은 여러모로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는 지금은 어려운 시기였던 것이 분명하고 여기에 지지율 문제까지 덮쳐서 그러면 지금은 불가능했다. 근데 이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연말에 또 얘기해야 됩니다. 아마 연말에 얘기해야 될 거예요. 연말에는 어떻게 될까? 그 상황에 달렸지만 그 연말까지 가는 그 중간 과정에 정치적으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느냐에 상당히 좌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벌 총수 사면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는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이제 경제 문제나 뭐 경제 위기나 이런 것들 내세우면서 재벌 총수 사면해주는 이런 모습들이 반복되어 왔잖아요. 조금 오래된 자료이긴 하지만 재벌 총수 일가 한 50%가 사법 처리받고 이 사모법칙이라고 하잖아요. 네.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집행유예 한 절반 정도가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그렇죠. 얼마 안 있다가 그냥 또 특별 사면 받고 특별 사면 받은 재벌 총수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뭐 많게는 한 세 번씩도 사면 받는 이런 현상을 지금 어떻게 봐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사실 지금 뭐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니까 국민적 공감되는 뭐 여론사 결과나 이런 거 보면 더 높게 나온다고는 하지만 좀 우리가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그럼 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론상에 우리가 착시 현상을 일으키면 안 되는 것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높긴 높아요. 그런데 그 이유는 이제 이재용 부회장은 또 처벌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유로 또 삼성이라고 하는 우리 사회에서의 기업의 위치 그리고 또 반도체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동시다발적으로 작동이 된 여론인 거지. 네. 다른 경제인과 지금 무턱대고 범죄를 저질렀는데 무조건 풀어주라. 이거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 사면이라는 것이 사실은 국민 여론만으로 판단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건 대통령의 정치적인 판단이라면 경제인을 얼렁뚱땅 사면하는 거 이것도 왜냐하면 말 그대로 이게 내로남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기업인이면 사면을 받을 텐데 일반 국민들은 이런 혜택을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저는 차제에 아무리 대통령의 정치적 기준이라고 판단이라고 하더라도 경제인 사면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이 확립돼 있어야 돼요. 정해져야 돼요. 네. 이상한 게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사면이 돼서 삼성전자가 뭘 더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 이유로 들어서 이제 해준 거니까. 뭐 정확한 엄밀하게 말하면 복권이 된 그렇죠. 거죠. 예. 지금 이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상황대로 가면은 취업을 못 하는 건데 예. 그래서 복권을 시켜서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뭐 이제는 회장이 될 거다 이런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부회장이니까. 오너가 취업한다는 게 굉장히 좀 이상하게 들리긴 하는데. 그렇죠. 예, 취업 제한 규칙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관련 범죄일 경우에는 형을 살고 나와서 일정 기간 동안 취업 제한이 되는 건데 근데 그런 뭐 회장이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반도체에 얼마나 그런 회장이 되는 것과 아닌 것이 얼마나 기여하는지 등등의 여러 가지 의문이 있어요. 네. 근데 또 하나 또 의문인 거는 이재용 부회장이 이렇게 사면이 됐으니까 투자도 늘리고 고용도 늘려서 국민 기대에 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뭐 그런 거래인 것도 아닌 거고 경제인 사면이라는 것의 기대와 효과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좀 되짚고 하는 과정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 여러모로 의문이 큽니다. 예전에 그런 논란도 있었잖아요. 재벌 총수가 구속되니까 오히려 주가가 오르더라. 뭐 그런 맞습니다. 사실이 있었는데. 실제 그게 현실로 되는 일이고 아까 김민하 평론가 얘기하셨는데 김 평론가와 저는 취업도 못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취업을 한다 그래가지고. 네. 갑자기 뜬금없이
당장 네. 오늘이라도 김성환 네. 평론가님이 너희들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은 못 나오는 신세로 눈물만 그렇게까지 제가 힘 있지는 않습니다. 네. 하여튼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분위기 풀어주려고 얘기하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 저 국민의힘 당 내부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이준석 대표가 사실상 해임된 거잖아요. 예.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해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면서 해임된 이준석 대표가 이제 내일 기자회견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예고를 했어요. 오늘 SNS에 우리 식당 정상 영업합니다. 이런 플랜카드가 걸린 쓰러져가는 건물 사진을 게재를 했는데 네. 거기에 쌓는 건 2년, 무너지는 건 2주. 이런 글을 남겼어요. 그렇죠. 내일 기자회견 때 사실 당대표라고 하면은 대선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 지방선거 때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당내 사정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근데 뭔가 폭탄 선언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또 걱정하는 목소리가 당내 내부에서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이준석 대표의 존재가 폭탄이죠.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불덩어리가 됐어요. 이 불덩어리를 어느 누구도 다룰 수가 없다. 당 내에서는. 지금 쌓는 건 2년, 무너지는 건 2주. 이거는 토사구팽, 사상누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뭐냐면 기자회견에 나와서 바로 그냥 핵심 요약을 제가 한 줄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이준석 대표가 바로 내일입니다. 본인이 당의 집권여당의 정의, 공정, 상식을 제가 세우겠습니다. 자신이 세우겠다. 이건 윤석열 뭐냐면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했던 헌법 정신 공적 상식이 무너졌다. 당도 무너뜨렸다. 하지만 자기는 그걸 오롯이 바로 세우겠다. 그 이야기를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이게 여론을 통해서 법적인 대응, 뭐 가처분 신청,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그건 그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인을 정치적인 본인의 자산 네. 그리고 명분 그걸 쌓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이 기자회견을 하고 법적인 대응까지 가는 이유는 임전불태 그다음에 사생결단 물러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네. 일각에서는 자꾸만 뭐 선당 우사 이야기하면서 홍준표 시장도 그런 이야기 그까지 가면 안 돼.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탈당하느냐? No. 그다음에 법적인 대응만으로 끝날 것이냐? 그러면 이 가처분 신청 인용 기각에 따라서 이준석 대표의 추가 행보가 멈추느냐? 아니에요. 벌써 지금 보수 매체에서는 전 대표라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이러한 일련의 행보가 이준석 대표는 차곡차곡 전략이다. 차곡차곡 창당도 아니고 탈당도 아니고 차곡차곡 언젠가는. 네. 뭐 자문자답까지 다 하고 혼자 질문하고 혼자 답변까지 다 해줬어요.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기자회견문을 사전에 입수하셨어요? 뭐 어떻게? 저는 제가 이준석 대표라면은 크게 세 가지 분류의 종류의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배종찬 소장님처럼 저 세 가지. 근데 저의 세 가지는 대단치는 않고요. 네. 첫째로 지금 상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배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가 무너졌다고 하겠죠. 네, 뭐 정치에 뭐가 무너졌고 당도 무너졌고 이런 얘기 할 것이고 두 번째로 이제 가처분 신청에 대한 얘기는 안 할 수가 없겠죠. 그걸 하고 그렇죠. 나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신청이 이제 기각되거나 또는 인용되거나 할 경우에 앞으로 이제 그거와 관련된 얘기들 할 것 같고 네. 세 번째로는 그걸 넘어서는 앞으로의 그러면 진로에 대해서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저는 뭐 지금 뭐 탈당이냐 이런 말씀하셨지만 아마 그런 얘기는 아닐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앞으로 이제 전당대회 출마설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 또는 네. 총선이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대놓고 뭐 이렇게 확정해갖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어떤 길을 가겠다라는 거를 충분히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종합해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정치권에서는 신당 창당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 단계까지 지금 나가기는 조금 너무 빠르다. 해봤기 때문에 네. 눈물의 그 시기를. 그렇죠. 서러움이 많았죠. 그렇죠. 그때 사실 대통령 탄핵 이후에 이제 신당 창당 하는 데까지 내몰려서 한 거지. 지금은 사실 여러 가지가 어렵지만 그때하고 비교할 수는 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광야로 나가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것도 똑같은 민족 구성으로 그때랑 유승민 전 대표랑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아무튼 자기 진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기자회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성환 진행자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탈당은 아닐 거고 그럼 신당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최근에 일련의 조사들을 보면 이준석
대표도 당대표로 누가 적합하냐 그러면 이준석 대표의 존재감이 뿜뿜하고 심지어는 유승민 전 의원이 상당히 부각되는 그런 결과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이 뭉치면 될까요? 실제 그런 조사도 있었어요. 그런 조사 결과도 보면 근데 이게 여론조사에서 신당을 물어보면 지금 정치가 다 싫거든 사람들이요. 그러다 보면 신당에 대한 여론은 높을 수밖에. 근데 그 조사가 맹점이 신당 국민의힘 이렇게만 물어봤어요. 더불어민주당을 넣고 물어봤어야죠. 저한테 자문을 구했다면. 그러면 그렇게 뭐 높게 신당 창당 여론이 나오지는 않았을 거다. 신당 창당에 대한 여론의 결과는 높은데 정작 현실적으로 리얼월드에서 신당을 띄우면은 그렇게 또 아주 기대했던 것만큼의 지지율이 나오는 건 아니고 이미 또 경험을 가지고 나서 이제 김평론가 얘기했던 대로 그런 유경험이 있기 때문에 참 쉽지는 않을 것이다. 제가 만약에 이준석 대표에게 이와 관련된 조언을 하자면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분들하고 같이 신당 창당하자고 얘기하면 그건 좀 말이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같이 나가자. 우리가 둘 다 양쪽 모두가 당에 너무 큰 누를 끼치고 있다. 같이 나갑시다. 아니 그리고 그 당이 또 쪼개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신당 창당이 안 되겠죠. 그게 결국은. 오늘 김민하 평론가 좀 무리하네요. 저를 고쳐야 됩니다 지금. 네, 수리하세요. 자,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비대위 체제가 이제 출범했는데 출범 첫날 지금 그 제2분 지역에 가서 봉사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김성원 의원이 실언을 해서 지금 굉장히 논란이 커지고 있어요. 뭐 파면 일파만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참 첫 출발이 이렇게 썩 보기 좋은 모양새가 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비대위가 힘이 확 빠지는 현상이 나타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근데 지금 비대위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아니 어차피 비대위는 비대위인 거예요. 비상대책위원회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또 잠정적인 또 다음 전당대회를 위한 조직이거든요. 준비 조직이기 때문에 비대위가 힘을 크게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근데 예를 들면은 비대위에서 빨리 조기 전당대회로 바로 넘어가면 모르겠는데 지금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좀 시차를 두고 가겠다. 예를 들면은 올해 연말까지 지나고 난 다음에 뭐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 나오는 걸로는 내년 한 1월쯤에 전당대회를 예정하고 있다. 이런 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안철수 의원 쪽에서도 그걸 바라고 있고 김기현 의원 쪽은 조금 좀 당겼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하여튼 주호영 비대위원장 입장은 지금 뭐 국감까지 다 넘어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전당대회를 치르는 일정을 뭐 고려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 앞으로 남은 기간이 길어요. 그렇죠. 1월에 전당대회를 하겠다는 게 유력하지만 지금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파장이 해결 안 되고 1월이든 2월이든 전당대회 하면 해결이 됩니까? 이게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비대위의 기간과 차기 전당 이제 조기 전당대회든 차기 전당대회에 대한 준비의 성격에 대해서는 이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발언이 맞는 말이죠. 근데 이제 비대위의 성격에 대해서 혁신형이냐 상당히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비대위는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당이 흔들리고 방금 전에 김행국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해 현장에서의 말실수도 있었고 그 이야기는 비대위는 비대위일 뿐인 거죠. 비대위는 비대위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비대위에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자꾸만 이준석 대표 만난다는 이야기인데 만나면 해결됩니까? 만나면 주 비대위원장은 선당구사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이준석은 그건 말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비대위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골치가 아픈 게 뭐냐면 주호영 비대위가 뭘 해내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도. 기대가 별로 없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김성원 의원의 이 이상한 말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을 확 뺐다고 말씀하시는 게 비대위 구성도 안 했거든요, 지금. 비대위원도 아직 선임을 안 했죠. 그렇죠. 비대위원을 지금 선임을 해야 되는데 김성원 의원이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뭐 비대위원으로 거론이 됐죠. 그렇죠. 그리고 뭐 비대위 대변인도 하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런 이상한 말을 하면서 이제 그런 또 선임 문제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는 거고 지금 또 얘기가 나오는 비대위원들 면면을 보면은 개성들이 좀 강한 인물들이 몇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주호영 비대위가 이준석 대표를 밀어내고 임시지도부가 이제 성립이 된 것인데 그 임시지도부에서 예를 들어서
1일 1사고 1일 1실험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 비대위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흔들리죠.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돼서 골치가 아파진 건데 그런데 이 비대위가 뭘 할 수 있고 뭐 기대가 어떻든지 간에 지금 이 비대위의 활동 기간은 비대위의 역량하고는 지금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당대회를 언제 하느냐에 대한 당권주자들의 이해관계가 지금 전부거든요. 네. 그것만이 이 비대위의 어떤 시기나 이런 거를 결정하게 됐는데 김기현 의원 말고는 조기 전당대회 당장 하자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보니까. 당권주자 네. 중에. 그리고 유일하게 이제 윤핵관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장제원 의원이 조기 전당대회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인 걸로 알려져 있는데 네. 권성동 의원도 조기 전당대회는 아니잖아요, 지금. 네. 그런데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내에서 윤핵관 이선택지론 이런 것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기 전당대회 하면은 예를 들면 사무총장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김장연대 뭐 이런 거 했는데 이런 거 했는데 네. 그것도 어렵다라고 하면은 장제원 의원도 조기 전당대회 고집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비대위 활동 기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고 여기에 또 하나 지금 이 조건을 하나 더 고려해야 되는 게 정기국회하고 국정감사가 껴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윤석열 정권 지지율이 낮고 분위기 안 좋기 때문에 9월 10월에 빅 이벤트를 많이 걸어놓을 거라는 대체적인 여의도의 예상이 있지 않습니까? 국정감사에서 뭐 얘기하겠어요? 윤석열 정권에서의 각 부처의 무슨 뭐 어려움들을 얘기하겠습니까? 전 정권 얘기할 거거든요. 그 부처에서 다 나올 거 아닙니까? 네. 전 정권에 대한 질문과 답이. 그리고 여기에 이제 뒤에 좀 얘기하겠지만 검찰 수사나 이런 것들도 민감한 게 많이 나올 거고 하면은 이런 것을 하고 있는 와중에 전당대회 치를 수는 없다는 거죠. 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 이런 이해관계 때문에 순전히 아마도 이 비대위의 기간은 이런 여러 실망스러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길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얘기하고 국민의힘 얘기는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비대위원 선임 문제 얘기 나오면서 뭐 친윤계는 이 선으로 물러나야 된다. 특히 이제 이번 사태를 만든 원인 제공자라고 할 수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 지금 당연직 비대위원인데 네. 좀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당 일각의 주장이 나오거든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주장이 나오지만 물러나지 않을 거예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본인이 가장 신랄같이 버티고 있는 것이 바로 원내대표 자리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나마 윤핵관에서 공식적으로 지도부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만약에 지금 이 원내대표 자리에서 물러난다면 그동안 모든 책임을 자기가 안고 거의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당 내에서는 요구가 나오더라도 저는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당신은 안 하는 게 낫겠어라고 이야기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판은 있지만 권성동 원내대표는 비대위의 지도부에 잔류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뭐 김장연대, 간장연대 얘기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친윤계 다 빠지라 그러면은 뭐 할 사람 없다 이런 소리도 나올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죠. 대표님과도 어떻게 보세요? 이게 비대위원이 당연직인데 당연직이 비대위원 안 하려면 원내대표 사퇴하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쭉 말씀해 주신 대로 원내대표직을 권성동 원내대표가 포기할 수도 없고 또 포기한다고 해도 지금 원내대표 선거를 그럼 다시 해야 되는데 대안이 없습니다.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만큼의 어떤 리더십을 발휘를 하면서 그마저도 그 문자 때문에 이상해졌지만 그 정도의 어떤 이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 대립하지 않을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춘 현역 의원이 지금 그 정도로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대안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분위기 전환 좀 해보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 외전 김민하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민주당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뭐 이 대통령실하고 국민의힘의 이 주목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상대적으로 관심을 좀 못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오는 14일 1차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지금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대명 기류가 확대명으로 굳어지지 그렇죠.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두 분은 지금까지 어떤 전당대회 흐름이나 이런 것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 듣고 싶네요. 대체로 대세가 보이기 때문에 대세가 예상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전당대회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심지어는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 아니라 확실히 대표는 이재명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두 번째는 저는 주목을 안 한다고 하시면 저는 29일부터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29일부터? 8월 29일부터는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 이른바 윤명대첩 3 나온답니다.
이건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모든 정치 권력이 총망라되는 대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권 또 배우자 리스크, 법인카드 온갖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심지어는 국민의힘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하는 것은 차라리 윤명대첩 라운드로 가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진단과 분석이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세 번째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모든 초점이 이준석 대표나 뭐 이렇게 우리가 지금 관련되는 현안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8월 29일부터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당대표가 된다면 이재명의 민주당이 전면에 부각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저는 그 변화의 큰 흐름이 결정되는 날이 8월 28일과 29일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네. 김민하 평론가. 뭐 지금 전당대회가 예를 들면은 흥미진진하게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이재명이냐 아니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관심들이 많이 모여야 되는데 그 비명 뭐 주자라고 하는 분들이 단일화를 할 수 있느냐가 관심이 초점이었잖아요. 그런 연장선에서. 네. 그 단일화는 어려운 것이고 그리고 이게 결과적으로 그분들도 쭉 한 얘기를 보면은 이재명 대표는 안 된다라는 얘기 이외의 것들이 눈에 띄지 않았어요. 네. 뭐 실제로는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 언론에 보도된 걸 보면 결국 그런 얘기였거든요. 그런 걸 볼 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어대명 확대명 이렇게 가는 것이고 지금 그렇게 갈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엄청난 이제 공격이나 이런 것들이 벌써부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그게 이제 이재명 의원이 싫다거나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되지 말았으면 좋겠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일종의 벌써부터 이재명 대표를 공격을 해서 그걸로 우리 편을 단결시키는 전략을 실행 중인 거죠 이미. 네. 그게 이제 훨씬 더 거세질 것이고 이게 또 결국은 그다음 이 과거 정권에 대한 수사랑 그다음에 국정감사랑 이런 거랑 엮여가지고 이 전 정권하고 이재명 대표를 또 연결해가지고 이게 하나의 어떤 큰 덩어리다 민주당이라는 네. 그렇게 규정을 하고 거기에 공통적으로 반대 대척점에 서 있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믿을 건 이제 그거 하나인 거예요 이 시기에는. 예. 그렇게 가는 거 과연 우리 정치에 도움이 되는 거냐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 있습니다. 뭐 대통령실을 통해가지고 얘기 들었다는 뭐 인사한테 말을 전해들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되면 우리는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얘기가 내부에서 흘러나오기도 하더라고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구도에 관한 측면하고 연결이 되는 얘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네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찰 사건 축소 법안 시행 한 달 앞두고 시행령을 개정해서 사실 검찰이 다 수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사실은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의 취지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사실 시행령이 내용이 좀 안 맞는 원래 법률안을 넘어서는 내용이다. 이런 지적이 안 나올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뭐 지금 언론에서도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상했던 일이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경 수사권 재조정에 나설 것이다. 예고하고 예상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지금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착수가 되고 거기서 논의가 돼야 되는 것이 원래의 법안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수순이죠. 일정인데 미국 가서 FBI를 보고 왔지만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중을 등으로 고칠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건 예견됐어요. 왜냐하면 검찰 수사권 기소권 관련해서는 또 반격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저는 이걸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 대결 이게 아니라 민생을 위한 게 과연 뭔가 이게 최우선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더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거든요. 앞으로. 근데 그런 측면이 있겠지만 한동훈 장관이 길게 봤을 때 나이가 젊은데 뭐 윤석열 정권 법무부 장관 한번 하고 끝나진 않을 거 아닙니까? 저는 정계 진출이나 그건 모르죠. 그렇죠. 참 모르는 거긴 한데 정계 진출이나 이런 것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과연 도움이 될 거냐에 상당한 의문인 게 한동훈 장관 개인의 정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이게 시행령 통치를 계속 하겠다는 어떤 취지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저는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이 검찰 사건 축소 법안 추진에 대해서 민주당이 엄청난 무리수를 했고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계속 말씀드려 왔는데 그건 어쨌든 그거고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고 정말 그리고 야당을 통해서 설득 노력을 하고 엎드리고 읍소하고 그걸 다 하고 났는데도 도저히 안 되겠네.
이렇게라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가야 그나마도 용인이 되는 것이지 시작하자마자 그냥 뭐 법대로 하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민주당도 그 무리수한 거 다 법에 있는 대로 그렇죠. 한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서로 좀 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뉴스사회전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